합니다. 뉴스 속으로.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대선은 1876년 이후 148년 만에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ABC 뉴스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주에서 1%포인트 미만, 그리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플로리다주에서 4%포인트 이내 초접진이 이어지면서 양당 후보의 선거인단 숫자가 역사적 수준의 막상막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한국이 장악한 제재업 부분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조지아주 유세에서 나에게 투표를 한다면은 한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중국에서는 펜실베니아주로, 독일에서는 조지아주로 제조업이 몰려드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자, 보고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는 11월 대선 사상 유례없는 격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 ABC가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유권자들도 오랜만에 투표하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11월 대통령 선거인데 오늘 ABC TV에서 자체 사이트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이 토대를 분석 결과를 보자면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네 곳에서는 1%포인트 미만 아주 치열하게 지금 두 후보가 접전 벌이고 있는데요. 또 동부지방 펜실베니아, 중서부의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남부의 플로리다까지 이곳 4개 주에서는 오차 범위 수준인 4%포인트 내로 또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를 뺀 나머지 7개 주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그런 경합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ABC 방송국에서는 개별 주 차원뿐만 아니라 두 후보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인단 숫자 역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슷할 것이다.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은 오데호 연안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북부 경합주에서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위 37도 이남의 일조량이 많은 선벨트 남부 지역 대부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도 단순히 투표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또는 과반수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미국은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를 섞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50개 주 일반 유권자가 일단 직접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간접 투표를 통해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 주에서 한 표라도 직접 유권자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을 통째로 100% 가져가는 그런 좀 특이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50개 주 가운데 두 군데는 예외가 있습니다. 동북부의 메인주 그리고 중서부의 네브라스카주 같은 경우는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에게 주별 선거인단 100%를 몰아주는 승자 독식 선거인단 시스템이 아니라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나누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 숫자는 모두 538명인데 이 중에 과반수 매직 넘버가 270명 또는 그 이상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역대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엘버트 고어 후보가 전체 투표 포퓰러 보트에서 상대방 공화당 후보를 앞서고도 막상 50개 주 선거인단 숫자에서는 뒤져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패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에서 좀 유례를 찾기가 힘든 방식이죠. 이런 이 복잡한. 네, 거의 유일한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네, 왜 이런 이유를 뽑는 거예요? 250여 년 전에 미국이 건국 당시의 역사와 좀 맞물려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50개 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비교적 작은 나라로 영국에서 출발하면서 미 합중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주별로 고유 권한도 달랐고 독립성을 스스로 다 인정해주기 위해서 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주가 공평하게 연방 상원의원은 2명씩 뽑는다. 다만 하원의원은 그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많게 적게 나누기로 한다. 이런 그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역시 작은 주, 발언권이 없는 주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그 간접 선거 방식, 즉 선거인단을 일반 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다 가져가는 그런 간접 선거 방식을 겸비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땅이 워낙 큰 미국이기 때문에 직접 선거로만 고집하면 땅덩어리가 크거나 인구가 많은 주만 혜택을 보고 상대적으로 작은 주는 연방 시스템에서 소외를 받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를 합친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ABC가요. 148년 전 그러니까 1876년 이후 대선에서 올해가 가장 치열한 그런 투표가 될 것이다.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전망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7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화당 후보인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단 한 표 선거인단을 민주당의 사무엘 틸튼 후보보다 한 표를 더 얻어서 신승하면서 백악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민주당 후보인 틸든이 전체 유권자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면서 고배를 들었는데요. 이 이후에 올해 선거가 또 이만큼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새천년이었던 2000년에도 앨버트 고어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대결을 했는데 그 고어 후보가 전국에서 54만 표를 더 많이 얻었는데 선거인단 숫자에서는 271대 266 불과 5명이 부족해서 석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8년 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역시 그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300만 표 가까이 더 파퓰러 보트를 많이 얻고도 선거인단 숫자에서는 304대 227 비교적 큰 차이로 트럼프의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ABC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모델 예측에 따르면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만약 0.8%포인트를 더 득표를 한다면 그 네바다주를 그래서 차지하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트럼프가 268명으로 2명 차이로 민주당이 백악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선거인단 숫자가 동률이 된다면 연방 하원 50개 주 대표자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한국이 장악한 제조업 부분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후보 남부 조지아주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이 현장에서 나에게 투표를 한다면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그리고 중국에서 펜실베니아주로 독일에서 조지아주로 제조업이 다시 몰려드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두 번째 집권에 성공을 한다면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최소 10%, 최대 20%까지 관세를 매기고 특히 라이벌 중국에는 60% 이상 아주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만 제조업체들이 미국 땅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 기업들은 전 세계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보장하고 낮은 비용과 낮은 규제에서 그 기업하는 맛이 나도록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자신의 공약, 제조업 정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제조업만 담당하는 특별 대사를 임명하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제조업체들, 대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 이렇게 설득하는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미 2달 사이에 2번이나 암살 위협을 겪었던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는 중동에 이란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동 긴장이 지금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불발에 그친 암살 행위가 이란에 의해서 다시 저질러질 것 같다. 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많은 사람들과 무기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비밀 경호국 SS 예산을 올려준 의회에 감사를 하는데 내 자신이 직접 정보기관을 총도하라는 국가정보 국장실로부터 이란이 당신을 암살할 것이라는 그런 위협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7월 달에 트럼프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 파키스탄 국적의 남자를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에 있던 쿠드스군 지휘관 아주 그 반미주의자죠. 이 가셈 솔레이마니를 그 암살을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란에서 보복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그 일각에서는 트럼프 캠프가 이란의 테러 가능성을 놓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실제 위험보다 지나치게 오버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 간에 이제 TV 토론은 없을 것으로 지금 뭐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 두 후보가 각자 또 10월에는 히스패닉 매체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기로 했다고 보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서 백인층을 제외하고 이제 흑인층보다 많아진 중남미 히스패닉 인구 이 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후보가 모두 따로 중남미계 매체와 타운홀 미팅 겸 인터뷰를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은 그 미국에서 최대 스페인어권 미디어 콘텐츠 그룹 바로 유니비전이죠. 저희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월드컵 축구다 많이 시청하는 그 최대 히스패닉 그 방송국인데 이 유니비전이 주최하는 타운홀 미팅을 두 후보가 다 참가합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 8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하고 해리스 부통령 역시 다음 달 10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후보가 직접 벌이는 텔레비전 토론 또는 기자회견과는 달리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가 선거 입후보자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을 미리 초대를 해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의견 그리고 질문을 받는 비공식 아주 자유로운 공개 회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타운홀 미팅 그 LA 시간으로 각각 그 다음 달 8일 저녁 7시 트럼프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하면 스페인어로 통역해서 방영이 되고 해리스 부통령 역시 10월 10일 라스베가스에서 LA 시간 기준으로 저녁 7시부터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돼서 방영이 되는데 유니비전의 그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3억 3천만 인구 가운데 거의 10%가 넘는 3,600만 명이 히스패닉계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인데 우리 히스패닉 중남미계는 미국에서 흑인층보다 많은 가장 큰 소수민족이다. 백악관 경쟁의 결과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타운홀 미팅에 나서는 두 도시 모두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마이애미는 전체 인구의 70%가 중남미계고 저 LA에서 가까운 라스베가스 역시 3분의 1 이상이 중남미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투표를 해야죠. 뭐 투표를 안 하는데요. 뭐. 그러면 현재까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어느 편을 더 좋아하나요? 네, 아무래도 그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라틴계 등록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중 응답자의 57%가 해리스에게 한 표를 찍겠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39%만 공화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일을 비롯한 아시아 유권자들이 해리스 후보를 66%, 트럼프 후보를 28% 지지하고 있으면서 이게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높다. 이 보도가 지금 나오는 있습니다만은
이 수치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에서는 네. 말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트럼프가 높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저는 정말 이 여론조사도 정말 이 저 라티노가 정말 해리스를 더 많이 지지하는 건지 이건 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11월 대선에서 확실한 그 통계가 나왔는데 이런 언론 예측이 빗나간다면 이번에도 빗나간다면 앞으로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더욱 또 불신하게 될 그럴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지역에 이 떼강도 사건이 자주 벌어지자 LA 한 활동가는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미슐링 스타를 받는 식당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져서 이것이 과연 왜 문을 닫게 되는가 이러한 또 내용들도 오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지역 떼강도 사건 이젠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익숙해진 풍경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떼강도 사건이. 네, 정말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LAPD의 지난해 2023년 연말 보고서를 보면 LA시 전체에서 강절도 사건 16%가 증가했습니다. 그 한 해 전에 비해서 16%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는 플래시 러버리, 그러니까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강도 행각 벌이는 그런 사건 137건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십 명이 자전거 타고 가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털고 뭐 그런 사건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소식이 더 자주 들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피코라벌슨 이 세븐일레븐에 50명 정도가 들이닥쳐서 물건을 싹쓸이해 간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네. 이건 같은 편의점이 지난달에도 떼강도 사건을 당한 것이어서 더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피해를 다시 한번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엔 헐리우 편의점 2곳, 8월 말엔 샌페드로 편의점 1곳, 모두 여러 명이 그렇게 무리지어 침입해 떼강도 행각을 벌여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런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리코스토어에서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은 밤늦게 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24시간 오픈하니까 이제 뭐 새벽 한 1시 2시경에 뭐 이렇게 권총을 든 무장 강도가 들어와서 털렸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대낮에 말이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와서 물건을 털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범행 수법도 완전 좀 달라졌어요. 예전하고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태가 너무나 빈번히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조직적 소매 절도 태스크포스가 작년 8월에 창설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다 보니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얼벤 펄리시 라운드 테이블의 얼 허친슨 회장은요, 커뮤니티가 직접 나서서 이젠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친슨 회장은 더 이상 이대로 그냥 놔둬선 안 된다면서 이제 제발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떼강도와 절도가 계속되고 이런 기세가 모멘텀을 얻게 되면 우리 커뮤니티엔 그런 가게들, 매장들이 이젠 남아나질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은 저렴한 소매점들이 없는 서비스가 부족한 커뮤니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네요. 네, 허친슨 회장은 LAPD나 LA 카운티 셰리프국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다면서 네. 커뮤니티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참여하고 감시하고 경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게 주민들에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라고 제안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보긴 본다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티 그룹이 이런 사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
지역 사회가 참여하게 되면 이런 일이 덜 벌어질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순찰하고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핀다면 업소 바깥에도 눈과 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럼 강도단들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렇죠, 지적도 그럴 수도 나옵니다. 있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큰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뭐 감시하는 것보단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지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은 시작되고 어릴 때 바로 키우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이런 떼강도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식당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는 거는 엄청난 영광인데 요즘 이 미슐랭 스타의 저주라는 내용이 전해져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미슐랭 스타 받은 식당들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연 왜 그런 걸까? 그 내용이 어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렸습니다. 런던대 경영학과 데니엘 샌즈 교수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요. 뉴욕에 개업을 한 식당들 가운데 뉴욕타임스 미식란에 소개된 가게들의 업황을 조사해 전했는데요. 연구 결과 2019년 기준입니다. 네. 이들 가운데 프랑스 미식평가 등급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들의 경우 10개 가운데 4개, 즉 40%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지나 가격, 음식의 종류 이런 거를 고려해 분석을 진행했을 때도 역시 폐업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그런 변화는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의 40%면은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들의 경우 대중성은 올라가지만 네. 그만큼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다는 게 이 샌즈 교수의 설명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미슐랭 스타를 새롭게 받은 식당에 대한 구글 검색은 크게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구글 검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예. 결국은 주목받은 결과로 고객들의 기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관광객 같은 새로운 손님들이 유입되면서 이런 식당들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조건 역시 복잡해져서요. 결국은 이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들의 경우 재료비 같은 연쇄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요리사들까지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영 구조 자체가 취약해져서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그 흑백 요리사 대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거 상당히 재밌어서 요즘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 100명의 요리사가 모여서 예선을 거치고 뭐 해서 이렇게 1대1로 붙어요. 네. 이제 음식 만들기 대회죠. 거기서 보면 이 미국에서 미슐린 스타를 운영하던 식당을 운영하던 분들이 많이들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슐린 스타 정도를 받을 정도면은 미국에서도 꽤 비즈니스가 잘 될 텐데 왜 왔을까? 왜 한국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근데 이런 별의 저주는 단연히 요식업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단 요식업계만이 이 같은 별의 저주를 받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영인 전반에서도 수상하고 나서 실적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경쟁자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인들은 그러면은 왜 또 그렇게 별의 저주를 받는 겁니까? 그게 보니까 미슐랭 식당과 마찬가지로 예. 스타 경영인들도 본업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상을 받고 나면 지필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외부 활동에 좀 더 집중하는 경우가 생겨나서요. 그게 결국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위험을 동반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슐랭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식당 업주에서는 최고의 영광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사업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조언했습니다. 상 받으면은 오히려 더 비즈니스도 안 좋아지고 본인의 사고 방식도 좀 더
나빠지고 뭐 이런다는 그렇죠. 결론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선거가 꼭 40일이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엘라바마 버밍엄에서 4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총격 사건이 또 터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구체적인 살해 위협까지 받았고, 어제는 또 이 애리조나주 템피에 있는 해리스 민주당 후보 캠프 사무실 한 곳이 또 총기 공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고, 이 뭐 총기 규제 이슈가 이번에 또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 총기 사건이 꼭 전쟁이 난 것처럼 잦습니다. 네. 총격 사건이. 유독 그 올해 선거인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저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동안 미국에서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법적으로 총기 휴대 총기 소지 규제해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대개 이렇게 과정을 보면요, 총기 휴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흐름이.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 안전을 위해서 총기를 소지하는 걸 규제해야 되냐, 아니면 소지하는 거를 좀 보장해야 되냐라는 건 후자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엘라바마 버밍엄에서 지난 주말에 4명이 죽고 17명, 18명 부상이 당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9월 첫째 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조지아에서 학교에서 났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런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시간에서 카멜라 해리스하고서 오프라 윈프리하고서 라이브 이 톡쇼를 하는 중에 이 카멜라 해리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사건이 났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느냐. 자기 러닝메이트인 팀 월스도, 그리고 자기도 총을 갖고 있다. 나도 신변 위협이 있으면 총을 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맞아요. 지금 선거는 그 미국이 큰 나라지만은 6개나 7개 주에서만 선거가 있어요, 지금. 이 경합주에서만 선거 캠페인이 있죠. 그런데 그 경합주가 되게 보면은 그 오랫동안 백인들이 시골에서 많이 살고 있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좀 낙후된 지역들이 경합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유권자의 다수인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일반적인 정서가 총기를 휴대하자라는 그런 여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격 사건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심을 의식하니까 그 총기를 휴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그 대통령 후보가 발언을 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총기 너무 많고 뭐 치안이 좀 보장된 곳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만은 사실 시골로 가면은 자기 보호를 위해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서 총으로 사람을 뭐 사건 나서 사람이 죽는 숫자보다는 오히려 총을 갖고 자기를 정당 방위로 살아남는 수가 더 많다. 뭐 이런 슬로건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건이 많이 있을 때에 또 불구하고 이 총기 규제하는 쪽으로다가 흐름이 가지는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선거가 꼭 40일 남았는데 지금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의 판세가? 이 판세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잖아요. 네. 사실 설명드린 것처럼 그 러스트벨트의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사우스벨트의 경합주인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거기에 하나 플러스 되면은 2016년, 2020년엔 트럼프가 이겼지만 계속해서 경합주로다가 박빙인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7개 주가 경합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오늘 아침에 제가 한 4개 유력한 그 여론조사 기관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경합주를 빼놓고
트럼프, 해리스 양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 270명이 이제 과반수 이상이니까 270명이 매직 넘버입니다. 그걸 놓고 따져볼 때 그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해리스가 확보한 게 226명이고 트럼프가 확보한 게 219명. 요게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의 선거인단이고 7개 경합주가 지금 103명으로 나와 있는데 요 103명을 갖고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냐 할 때 오늘 아침에 판세를 볼 때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네바다까지 우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작은 수치지만은 네. 그래서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애리조나하고 조지아 이렇게 될 때 103명 중에서 해리스가 60명을 갖고 가고 트럼프가 43명을 갖고 가죠. 그러면은 해리스가 한 10몇 명 이상으로다가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여기에 맹점이 펜실베니아가 거의 동률로 나오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평균으로 1% 앞서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앞선다고 하기 어렵죠. 네. 펜실베니아는 19명입니다. 이거를 해리스가 이긴다고 전제할 때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펜실베니아의 지지율의 변동, 지지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판세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서부터 이 트럼프가 좀 상승세가 탄 것 같은 지지율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바이든 후보 사퇴했지, 그 다음에 전당대회 했지 이러면서 굉장히 기적적으로 판세가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트럼프가 앞서던 게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가 되면서 앞서 나왔는데 이게 전당대회에서 멈춘 걸로다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토론회에서 카멜라가 해리스가 이겼지만은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의 이민자들이 애완견을 잡아먹는다 막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했을 때는 야 저렇게 얘기해서 되겠는가 이기겠는가 그랬는데 이게 전략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선거판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상승세를 타는 거 보니까 이게 한 달 놔두고서 트럼프가 다시 주도권 잡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판세를 보면 지지율 판세를 보면은 트럼프가 상승세로 나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딱 남겨놓고 판세를 보는 거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대선전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실베니아입니다. 19명. 네.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이겨야 카멜라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를 내놓고서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 대해서는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지금은 오차범위 한도 내에서 박빙이지만은 이거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점점 높은 주입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가 샤이 트럼프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숨겨진 트럼프 지지층들.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에서 펜실베니아의 유권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4년 전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8%가 나왔어요. 그런데 4년 전에 트럼프 지지가 44%인가 그랬어요. 차이가 많네요. 설문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샤이 트럼프 지지층이 경합주에서 제일 많은 경합주 중에서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19명이 있는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가 이길 건가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는 펜실베니아의 지지율, 그것도 펜실베니아에도 이미 트럼프 지지층이 있는 곳, 해리스 지지층이 있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북서쪽에 피츠버그 있는 지역이 이제 박빙 지역입니다. 경합죠. 그쪽의 지지율을 보면서 누가 될 건가라는 거를 예상하는 게 이게 아마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매번 선거 때가 되면 10월의 이변이다, 10월의 충격이다 하는 악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막판 이벤트가 10월에 있는데 이번 악토버 서프라이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악토버 서프라이즈 지미 카터하고 레이건 때서부터 생기 현상이고 용어입니다. 네. 한 달 남겨놓고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회적인 재난이나 국제사회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캠페인 전략적으로 한 달 남겨놓고 이기려고서 수를 쓰는 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생겨나는 10월 달의 이벤트성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변수죠. 앞으로의 변수. 양쪽 캠프에서 이제는 뭔가 이벤트를 만드는 거는 이제는 잘 안 속아 넘어갑시다, 유권자들이.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변수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이긴다고 가정하고 있는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이나 그리고 좀 하면은 펜실베니아 같은데 집중되어 있는 그 친팔레스타인계들이 주도하는 젊은 층들의 표, 이게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걸로 지금 나오지만 이게 쉽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이탈하느냐? 중동의 전쟁이죠. 이미 중동의 전쟁은 크게 터졌습니다. 예, 확전이 돼 있고. 그래서 중동 전쟁 이 큰 변수를 놓고서 카멜라 해리스 팀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유태계들의 표도 관리하고 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주도가 되는 친팔레스타인계 표도 이탈하면은 지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가 어떻게 해서든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빨리 지금이라도 중동 전쟁을 좀 안정화, 진화시키고 관리해 나가는 게 관건이고, 점점 확전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잘 맥히는 거는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선거판에서 가장 더 불리한 거는 경제와 이민입니다. 네. 이민은 난민과 국경이죠. 국경 난민 인민은 애리조나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멜라 해리스는 애리조나주 국경 부근으로 갑니다. 예. 여기서 자기가 몰리고 있는 이민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펜실베니아는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에서 해리스가 딸리죠. 펜실베니아는 화석연료나 석유를 많이 파내야만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좋은데 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는 게 해리스니까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거판에 가장 민감한 거는 국경과 경제, 이민과 경제, 실생활에 맞춰 경제. 지금 선거 놔두고서 경제 문제가 이제 늘 그랬듯이 선거판의 중심 이슈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 했습니다.